자, 그러면 방금 전에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복습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나열해 놓은 서류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인 서류 양식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라고 하는 3단계 구조에서 출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손익계산서를 회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양식을 복습하기 전에 자, 손익계산서 회사에 자, 이번에는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서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를 표시해주는 서류인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러붙습니다. 일정? 자, 이번에는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에 회사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서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정 기간이라면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3월 결산 법인은 4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해서 3월 31일자가 한 해가 끝나는 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 31일자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나 그림을 그려서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일정 손익계산서를 정의할 때 일정 기간의 회사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서류다라고 저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자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톡톡톡 끊어서 보여주세요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 10년째 된 회사인데 1년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서 자 1년차 손익계산서가 나왔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서 2년차 손익계산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표시하는 내용대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질 거예요. 즉 보시는 것처럼 수익과 비용을 1년 단위로 톡톡톡 끊어서 표시를 해주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겹치지 않으니까 하나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졌는데 손익계산서가 수명이 1년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수익과 비용도 수명이 몇 년? 1년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7년 전에 잘못 적은 분기를 올해 잘 찾았는데 하필 재수없이 수익과 관련된 분기예요. 5년 전에 잘못 회계 처리한 걸 올해 잘 찾았는데 하필 비용과 관련된 분기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 원칙적으로 뜯어 고친다, 못 뜯어 고친다? 못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오류일 때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오류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안에서는 못 뜯어 고치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때 등장하는 서류 이름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하는 서류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누적 손익계산서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했었죠? 우리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 벌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서류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인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상에 전기 2월 이익잉여금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작년까지 얼마 벌었습니다를 설명해 주는 항목 되겠습니다. 이 전기 2월 이익여금을 어떻게? 직접 수정을 하고 관련 재무 제표를 몽땅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뜯어 고치는데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만들어줬는데 공인의 계상하나 세무사가 보기에 자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로 판정이 났대요. 중대하지 않다. 금액이 별로 크지도 않다라고 공인의 계상 세무사가 판정을 내리면은 자, 이때는 예외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실제로 개정 과목이 있어요.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이건데 전기, 오류점, 손익 개정 과목을 사용하여 오류, 정정, 분개를 해주시고요. 오류, 정정, 분개 후 차액이 발생할 겁니다. 그 차액을 어디? 손익 계산서상에 손익계산상에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에 반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에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론적 부분이고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도 이것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무에 나가시면은 전문가 행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로 옆에다가 적어 드릴 텐데 손익계산서 뭐에서 뭘 빼면 뭐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라고 하는 3단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원래는 수익을 대변 쪽에 적고 비용을 차변 쪽에 적었었는데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팔다 보니까 손익계산서가 좌우로 자라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90도로 서류를 회전시켰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라고 하는 3단 구조로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네요. 회계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긴 합니다만은 회계 구성요소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마진을 남겼다, 이익을 남겼다, 나한테 뭔가 잉여분이 생겼다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이 이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회계학에서는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 부분을 이익이라고 부르자 이런 알듯 모를 듯한 방식으로 정의를 내려놓았다고 했었죠.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이익이라고 부르자.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익이 나려면 반드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났다고 해서 꼭 이익이 나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비슷해 보이는 단어지만 의미하는 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수익은 손해를 반지 이익을 반지 따지 아니고 물건을 팔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동네에서 티셔츠를 5만 원에 사왔습니다. 아직은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안 난 상태요. 여기다 마진을 붙여서 7만 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 났나요? 났죠? 얼마 났어요? 7만 원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회계학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났다를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유로 이익이 났는지,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난지, 본업을 사유로 이익이 난지, 본업 이외의 사유로 이익이 난지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익이 나려면 수익이 반드시 먼저 나야 되고 물건을 팔아야 뭐 손해를 보든가 말든가 이익이 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5만 원짜리 7만 원에 팔았습니다. 수익은 7만 원 났고요. 이익은 2만 원 난 상태네요. 정상적으로 영업 잘한 거죠. 자, 그런데 동대문서 티셔츠를 5만 원에 사왔습니다. 팔려고 했는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더니 여름철 옷이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해를 무릅쓰고 4만 원에 팔았습니다. 수익 났나요? 그렇죠. 났다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얼마 났어요? 4만 원.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손해를 반지 이익을 반지 따지는 건데 만 원. 손해가 발생을 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려면 반드시 수익이 나야 되지만 수익이 났다고 해서 꼭 이익이 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 원래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라고 하는 3단 구조였는데 에디슨 때문에 5개로 찢어 발겨지게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본업을 사이로 물건을 판 거를 유통업체일 때는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하고요. 제조업체일 때는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고 커피숍이라든지 분식점 같은 거, 극장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매출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본업 이외의 사유로 물건을 팔게 되면 이익이 생기게 되면 영업의 수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은행에다 돈 넣어놨더니 이자가 붙었더라.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본업 이외의 사유로 회사에서 사용하다만 중고 기계장치나 중고 트럭 같은 걸 팔았다. 그러면 나중에 차근차근 배울 텐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게 돼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작년에 재작년에 잘못된 걸 뜯어 고쳤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손익계산서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영업의 수익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해서 들어가게 돼요. 자, 아무튼 본업에서 관련된 판매를 우리 회사 판매와 관련된 수익과 관련된 거를 본업과 부업으로 두 개로 찢어 밝혀서 표시했죠? 자, 그러면 비용도 본업과 부업으로 찢어 밝혀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본업 이외 사유로 발생한 지출을 영업의 비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이라든지 기부금 같은 거예요. 우리 회사 장사 잘 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출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업과 관련된 비용을 표시하려고 했더니 회계사들이 에디슨한테 애선생, 기왕이면 물건값과 인건비로 구분해서 표시해 주시면 당신의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석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업을 사유로 팔려나간 물건을 매출 원가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부대 지출들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광고 선전비라든지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 종류들을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손익계산서 나중에 교과서에서 보고 확인하시고 제가 드린 프린트물 세 번째 장에도 두 번째 장에도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구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본업을 사유로 물건을 판 데서 매출 원가를 빼면 물건을 팔아서 이만큼 이익이 생겼습니다. 부대 비용을 지출하기 전입니다. 라고 해서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출 총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을 더해 주시고 영업의 비용을 빼 주시면 아주 이름이 기다란 애가 나온다고 했었죠? 뭐 차감전?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 손익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했어요.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 손익. 자,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뭘 빼야 돼요? 법인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법인세를 빼주시면 법인세 차감 전이라는 단어가 떨어져 나가고 뭐만 남아요? 계속 사업, 손익이라고 하는 게 남아요.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사업, 뭐 어떤 손익? 중단, 사업, 손익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일부분 때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점에 딱 좋은 예제가 떴죠. 삼성자에서 갤럭시 노트 19 그거 이제 생산 중단한대요. 그래가지고 피해 손실만 한 4조 정도 발생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잡고 있던데 그게 중단 사업 손실이에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손익 계산서의 계산 구조라고 했습니다. 맞죠?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선생님 거 찍으시고 손익 계산서.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처음에 재무제표는 이 두 가지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 버셨어요? 하면서 질문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누적 손익계산서 개념으로 서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얼마 벌었습니다. 라는 취지로 서류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 서류 이름이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인데요.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불쌍하게도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누적 손익계산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 벌었습니다. 라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죽으라 하고 열심히 일해서 1년차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왔어요. 이렇게 1년 동안 더 죽으라 하고 열심히 일해서 2년차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잉여금, 처분계산서 서류는 내용은 손익계산서인데 만들어진 방식은 재무, 상태표처럼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2년차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1년차 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거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1년 동안 또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서 3년차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왔네요. 3년 동안 장사해서 이만큼 벌었습니다. 이니까 1년차 거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와 2년차 거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년차 거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기왕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기로 약속이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작년까지 얼마 벌었습니다를 전기 2월 이익, 잉여금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1년차부터 2년차까지 합산 처리한 금액을 의미하는 거고 올해 얼마 벌었습니다를 당기 순이익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제 3년차가 되겠는데 다음 연도가 되면 당기순이익이 위로 합류하게 되고 4년차 당기순이익이 새롭게 추가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했었죠. 하나 더 회계학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만들어도 괜찮고 안 만들어도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상 그리고 상법상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복습 끝. 특별할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종이로 만든 서류로는 네 번째, 재무제표로는 세 번째 서류가 되겠는데요. 자본변동표라고 하는 서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본의 증감사항을 표시해주는 서류인데요. 자본변동표.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했었죠. 자본의 증감사항을 표시해주는 서류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름만 나오지 이 서류에 관련된 내용은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서류 이름이 현금 흐름표가 되겠는데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현금을 잘 조달하는지 현금의 증감사항 내지는 조달 능력을 표시해주는 서류예요. 이 서류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흑자 도산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거라고 했었죠. 흑자 도산이 뭐냐면 우리 회사가 물건을 잘 팔았어요. 수익이 많이 났네요. 이익도 많이 났어요. 그러면 회사가 잘 굴러가는 게 정상일 때는 희한하게도 망했더래요. 이윤즉슨 외상대금을 너무 많이 깔아놓는 바람에 현금 결제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어음결제라든지 원자재 매입이라든지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때 처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회사가 폭삭 망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와 다른 서류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주 간단한 예제 3개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첫 번째 우리 회사가 원가 30만 원의 상품을 2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200만 원에 현금 판매를 했어요. 어라 강사님 100만 원에 판 거 아니었나요?
얼마에 팔든 내 마음이에요. 내가 3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든 200만원에 팔든 사갈 사람은 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케이스 수익 났나요? 얼마 났어요? 그렇죠. 200만원 났죠. 이익 났나요? 얼마 났어요? 170만원 이익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수익도 나고 이익도 났으니까 어디에? 손익 계산서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다? 현금이 200만원이 들어왔네요. 그럼 현금 들어온 내역은 일단 재무 상태표에 가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현금 흐름표에 가서 경영활동을 통해서 장사에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 들어왔다고 표시가 됩니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 들었다고 표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원가 30만원의 상품을, 원가 30만원의 상품을, 자, 200만원에, 그렇죠. 이번에는 외상으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외상 판매를 했어요. 자, 수익 났나요? 그쵸. 200만원 났죠? 외상 판매도 판매한 거니까. 이익 났나요? 그쵸. 이익 170만원 났어요. 수익 나고 이익 났으니까 외상 판매 케이스도 손익 계산서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뭐는 안 들어왔다? 현금은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는 외상 판매 케이스가 표시가 안 되고요. 자, 뭐가 늘어났다? 다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외상 매출금 그래가지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도 자산으로 봅니다. 왜? 내 거고 어차피 현금으로 바뀔 거니까 외상대금을 받으면.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재무 상태표에 표시가 될 거예요. 증가한 걸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자, 은행에서 현금 3천만 원을 차입을 했어요. 1년간 빌려왔대요. 1년간 차입을 했는데요. 자, 수익 난 거 있나요? 없죠. 이익 난 거 있나요? 없죠. 수익 난 거 없고 이익 난 거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는 손익 계산서에는 표시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뭐는 들어왔다? 현금이 무려 3천만 원이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금 들어온 거는 일단 재무 상태표에 가서 표시가 되고요. 현금 흐름표에 가서는 투자 활동을 통해서 돈 들어왔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 개정 과목이 부채가 3천만 원이 늘어난 걸로 표시가 될 거예요. 어디에 가서? 재무 상태표에 가서 표시가 돼요. 됐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와 다른 서류와의 관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종이로 만드는 서류는 아닌데 재무제표 들어간 애가 있다고 했었죠? 누구? 주석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 5개 복습 끝.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 거 찍어주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회사기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죠? 누구와 누구? 자연인과 법인. 이제 남자와 여자 이러면 안 돼요. 초등학교 수준의 답변이고 여러분들 우하고 고상한 회계랑 그 다음에 세법상법을 배울 거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고 누가 물어보면 자연인과 법인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자연인은 저나 여러분들처럼 살아있는 사람인데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하고 또는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서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법인은 돈으로 만들어진 가짜 사람을 의미하는데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그렇게 나뉘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세금을 안 내는데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둘 다 돈으로 만들어진 가짜 사람인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느냐, 어떤 게 주축이 돼서 재단을 끌고 갈 거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지는 것 뿐이에요. 둘 다 법인세 세금을 원칙적으로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영리법인 총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건 주식회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 회계를 배우게 될 텐데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객관식 문제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자산 처음에는 내 거고 쓸모가 있는 물건이 자산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유동 자산 현금화하기 아주 쉬운 자산을 유동 자산이라고 부른다 얘기하고 했었죠. 그래서 유동 자산은 1차적으로 몇 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유동자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개념이 적용이 안 되는 업종들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1년이라는 기간에 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식 회계 방식으로 바뀌면서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는 걸 유동자산이라고 한다라고 기간 1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됐는데 졸지에 발렌타인 17년 선수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전복, 양식업, 인삼, 재배업 이런 업자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규정이 바뀌면서 유동자산이 전부 다 비유동자산, 즉 투자자산으로 내려가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추가됐는데 자, 무슨 주기? 정상, 영업, 주기라고 하는 개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개 중에서 긴 거, 짧은 거, 긴 거라고 했습니다. 장기 되시겠습니다. 롱. 단기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굉장히 장난 잘 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발렌타인 17년 선수를 만든 회사는 1년과 17년 중에서 언제 안에? 17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유동자산으로 잡아라. 1년 넘어가더라도 유동자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인삼재배업은 1년과 6년 중에서 긴 기간이 6년이니까 6년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복재배업은 3년 안에만 현금화가 되면 돼요. 그런데 중국집에서 자, 짜장면 짬뽕을 주문을 했습니다. 몇 년 안에 그 짜장면을 만들어서 팔고 정상적으로 현금 결제가 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아무리 길어봐야 1시간이면 될 거예요. 그죠? 배달 가서 먹고 대금 받아오면 1시간이면 될 텐데 그러면 중국집은 짜장면 짬뽕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랬었을 때 1시간과 정상 영업 주기가 1시간이에요. 그리고 1년을 놓고 봤었을 때 어느 쪽이 훨씬 더 긴 시간이에요? 1년이 길어요? 1시간이 길어요? 1년이 더 길죠? 그래서 중국집은 1년 안에만 외상대금을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중국집은 정상 영업 주기가 1시간이에요. 발렌타인 17년사는 17년이 되겠고. 자, 그렇단 말이지 라고 하면서 가까이서 봤더니 이 유동자산이 다시 두 종류로 갈리더래요. 자, 현금으로 바꾸기 아주 쉬운 애들들 당좌 자산 계열과 처음부터 손님들한테 팔아서 돈으로 바꿀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 계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당좌 자산 중에 1순위가 뭐냐면 현금이에요. 좀 이따 3교시 때 공부할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무거워서 당좌 수표를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에 들어두는 아주 특수한 예금을 당좌 예금이라고 불러요. 시험 문제에서 얘 자주 나와요. 어떤 케이스인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라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돈이 많은데 회사 근무에 넣어놓자니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은행에다가 맡겨놓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을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요구불예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요구불예금.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회사가 상품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었을 때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돈 받아낼 수 있는 권리 종류들인데 이거 말고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매출 채권이라고 불러요. 이거 말고도 아마 내일 될 것 같은데 단기 매매 증권 유동성 만기 보유 증권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 뭐 이런 것 등등등이 있어요. 점점점. 저런 종류들은 돈으로 바꾸는데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종류들의 자산을 얘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총 몇 개? 5개라고 했었는데요. 처음부터 손님들한테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상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는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팥, 버터, 계란을 사드릴 겁니다. 이걸 원재료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걸 반죽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걸 제공품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면 팔려나갈 텐데 제품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분양업체들이 처음부터 손님들 팔 목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지으면 완성 건물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 총 몇 개? 5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판매 목적 이외에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현금화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드는 종류들은 전부 다 비유동자산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투자자산 되겠는데 말 그대로 투기하려고 사들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나 상가 건물 같은 거 부동산 투기하려고 사들였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식이나 채권을 샀는데 이자 받아먹을 목적으로 샀다. 만기, 보유, 증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샀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형 자산 되겠습니다. 내 거고 쓸모가 있는 물건인데 직접 돈벌이용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본사 건물이나 공장 건물이 있다. 건물 되겠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할 목적은 아니고요. 야적장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토지라고 하는 개조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회계에서는 자동차를 차량, 운반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책상이나 컴퓨터 복사기 이런 종류들의 집기를 비품이라고 부르고요. 됐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라고 있어요. 내 거고 돈벌이용으로 반드시 쓸모가 있는 물건인데 희한해요. 모양이 없다네. 제일 대표적인 게 특허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들을 만들어내고서는 이거를 장기간 동안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돈을 내고 등록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표권. 루이비통 로고마크라든지 미키마우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상표권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오는데 개발비 되시겠습니다. 개발비 논리상 비용이에요. 신제품 개발을 해서 이미 투자할 거 다 투자하고 소모할 거 소모할 거 다 소모했는데 희한해요. 회계상 자산으로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상 자산으로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희한한 경우로 회계처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기타, 비유동 자산 되시겠습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전세권이라든지 상가 건물을 빌리면서 보유하고 월세가 밀릴 때를 대비해서 건물주한테 맡겨놓는 게 있는데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제 거 프린트물에서 삑사리가 났는데
영업보증금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무형자산에 들어갑니다. 영업보증금은 어떤 특정된 장소에서 자기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맡겨놓은 돈을 의미하는데요. 영업보증금은 무형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세신사들이 그 목욕탕에서 독점적으로 때를 밀기 위해서 목욕탕 주인한테 맡겨놓은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야쿠르트 아줌마가 자기 유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맡겨놓은 돈 종류들, 이게 영업보증금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기타 비용자산이 부도, 어음과 수표 되겠습니다. 부도과 수표. 자,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10시간 동안의 수업 내용을 1시간 37분 만에 주파했어요. 요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꺼번에 전부 다 기억해내기 무리고, 제가 말 한마디 던지면 바로바로 기억이 나도록 이번 주 내내 떠들 거예요, 제가.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 거 찍으시고 60초 후에 드디어 현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 설명 들어갑니다. 나도 텔레비전에서 보고 배웠어요. 자, 다 적으셨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부분인 현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현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주화나 지폐, 그러니까 만원짜리, 5천원짜리, 5만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하고, 주화, 100원짜리, 500원짜리, 50원짜리 동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필기하기에서는 그 범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데요. 일단 현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 두 가지 사항을 묶어서 처리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하나는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있어요. 통화보다는 통화 대용 증권 쪽이 시험 문제에 더 잘 나오는데요. 통화가 뭐냐면 중앙 발권 은행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화와 지폐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앙발권은행은 한국은행을 얘기합니다. 한국은행이 한국조폐공사에 의뢰를 해서 만원짜리, 5천원짜리 이런 거를 인쇄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돈이 아니죠. 아직까지 돈이 아니에요. 조폐공사에서 인쇄해준 그 인쇄물을 한국은행으로 다시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한국은행 중앙 컴퓨터에다가 그 지폐 왼쪽 위에 있는 지폐 일련 번호를 한국은행 중앙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그때부터 지폐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유가증권이 뭐냐면 이때요. 뭐가 금전적 값어치가
그래서 금전적 값어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를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4 용지는 유가증권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하나, 지폐 저 두 종류가 통화라고 부르는 종류인데요. 혹시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갈 데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 저기 한국은행 서소문지점이 있어요. 서울시청 그 분수대 있죠? 서울시청 말고 분수대, 서울 그 분수대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명동에 가보시면 광화문 우체국 있는데 속칭 마징가 빌딩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우체국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 그 마징가 빌딩의 대각선 방향으로 보시면 한국은행 서소문 분점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은행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여러 가지 돈에 관련된 희귀한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 거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인쇄를 해가지고 자르기 전 거, 전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무슨 용이라고 하냐, 대자보 용지만 하는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50,000원짜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가로로 10장, 세로로 20장. 그거가 1,000,000원이에요. 그게 이렇게 벽에 딱 걸려 있어. 침만 질질 흘리다 오는데 넘어가요. 그쪽 가보시면은 애들 경제 공부시키는데 꽤 괜찮아요. 여러 가지 스탬프도 뭐 있고 기념품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러는데, 거기 말고 두 번째로 박물관 괜찮은 데가 그 을지로 일가에 가보시면 신한은행 금융박물관이 있어요. 원래 2층에 있는데 원래 조흥은행 금융박물관이었는데 신한은행이 이제 조흥은행을 흡수합병하면서 조흥은행 거를 전부 다 인수인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은 옛날에 썼던 그 물건들 이런 거 금융에 관련된 거 전표랑 뭐 이런 거 전시가 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공짜예요. 그래서 애들 돈 안 들이고 박물관 구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는데, 그렇다 치시고 문제는 통화대용 증권, 여기가 문제예요. 통화대용 증권이 뭐냐면 중앙발권은행을 제외한 민간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협, 우리나라는 농협도 금융기관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우체국도 금융기관에 포함돼요. 약간 희한하게 원래 우체국은 금융기관이 아닌데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금융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금융기관 쪽, 그 다음에 사업자들, 그 다음에 법인 등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얘기하는데요. 생긴 거는 현금이 아니지만 마치 현금처럼 통용이 되는 종류들을 얘기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이어서 설명할 당좌 수표라든지 자기하 수표, 당좌 수표라든지 자기하 수표, 약소거음, 뭐 이런 종류들이에요. 이런 종류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객관식 시험 문제로서는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는 걸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내는데 총 몇 가지 항목을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다? 5가지 항목을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일단 받아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칸씩 띄워 놔 주세요. 뭔가 설명할 게 있어서. 첫 번째 거는 하인, 발행, 당좌,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이상한 제도인데 자기압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자기압 수표를 굉장히 흔하게 볼 텐데 사실은 이 자기압 수표는 원래 오리지널 의미의 수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약간 희한한 제도예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그림으로 설명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편한 증서, 송금한 증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우편한 증서, 송금한 증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만기, 도래, 어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일람, 출급성, 어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5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회계학 책에서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는 기일, 도래, 공사체,
이자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5가지를 회계하기 위해서는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통화, 대용, 증권 중에 첫 번째인 타인 발행 당저수표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나, 쉬는 시간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쉬는 시간은 악착같이 지킨다고. 쉬었다가 나머지 타인 발행 당저수표 오늘 새로운 내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